준비되셨나요?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펴세요. 2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쪽을 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했었는데요. 바쁘게 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캡처 화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책을 일단 한번 읽고 오시면 더욱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책을 펴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굵은 글자들로 되어 있는 내용들 당연히 중요하겠죠.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서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먼저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의 역사가 뭐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세계의 선사 문화와 고대 문명을 바로 전차시에 배웠습니다. 이 2번 1-2 이 단원의 문제를 복습 한번 해볼게요. 복습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통해 인류는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무엇일까요? 예, 바로 똑바로 걷는 직립 보행을 통해 인류는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돌을 깨거나 떼어내 만든 도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뗀석기라고 합니다. 이걸 만들었던 시기는 언제죠? 대답하셨나요? 구석기죠. 3번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인류는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를 역사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시기를 언제라고 하죠? 바로 뗀석기 아니 신석기 시기죠. 이 신석기 시기,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학자들에 의하여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동그라미 2, 오리엔트 지역에서 최초로 문명이 발생하다입니다. 이 오리엔트라는 단어 잠깐 설명드리면요. 라틴어로 동쪽에 라는 뜻입니다. 서양인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최초로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문명의 발생입니다. 문명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명이 발생된 곳들의 중요한 공통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큰 강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좀 이따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텐데 큰 강을 끼고 있으면 그 강 옆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만 끓여 들어오는 데서 큰 강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강이 막 홍수가 나거나 하게 되면 범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중량천에 홍수주의보 내렸을 때 구경해 본 적 있으신가요? 거대한 물결이 평상시에 이렇게 졸졸졸 흐르다가 다리 밑까지 물이 막 차오르게 되고 물색이 어떤가요? 황토색이죠. 그 물이 쭉 빠지게 되면 옆에 그 중량천 둔치에 흙이 막 가서 쌓이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흙이 굉장히 영양가가 많은 곡식에게 좋은 흙이라고 합니다. 큰 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범람을 할 때마다 그 농사에 좋은 비료를 뿌려주는 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언제 홍수가 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그 물길을 트거나 저수지를 만드는 농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물과 관련해서 그것을 개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하는 걸 관계 농업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 농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이제 문명이 크게 발생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게 되면 바로 그곳은 도시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바탕으로요. 먹고 남는 잉여가 발생됩니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다 먹고 그냥 다 끝났던 신석기, 구석기 시기와 달리 이제 잉여, 먹고 남는 게 생기는 거죠. 이 먹고 남는 게 생기다 보면은 내 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먹고 남았다고 뭐 나 이거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은 뭐 필요 없을 거야 라고 하고 버리지 않잖아요. 본인이 저축을 하게 되거나 갖고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내 개인 재산이니까 사유재산이죠. 사유재산이 많은 사람과 사유재산이 적은 사람이 생기면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요. 계급이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살면서 또다시 잉여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교류하게 될 수 있는 도시가 발생합니다. 저 사람은 물건이 많고 나는 뭐 잉여가 없는데 이거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내 노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나는 옷감이 많이 남아. 그런데 저기 가서 쌀로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뭐 그것도 도시에서 교환할 수 있겠죠.
이 내 지역에서는 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귤이 나오는데 저 지역에서는 전복이 나오네. 전복이 필요해. 그럼 이제 도시에 가서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면서 도시가 더욱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저 도시에 가면 먹을 게 많아. 이렇게 되면 힘센 사람들이 그 도시를 쳐들어오겠죠. 그럼 안 뺏기기 위해서 싸움을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금속을 사용하게 되면서 청동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청동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10원짜리 동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리와 주석을 섞은 겁니다. 나름 날카로워요. 이걸로 이제 무기를 만듭니다. 청동 무기를 사용하게 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의 성벽을 쌓게 되고요. 집단이 좀 더 강화되게 되는 게 이 문명이 발생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요. 지배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뭔가 좀 더 크게 농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문자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교역하는데도요. 만약에 뭐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러 왔는데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럼 내가 다음에 와서 더 줄게.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기억합니까? 그래서 교역하는 데 필요한 문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탕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강이 이렇게 있어요. 강이 이렇게 있고 막 홍수가 나고 이런 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도 큰 홍수가 나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신에게 이것을 빌기 시작합니다. 혹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신이시여 우리가 이 전쟁에 요번에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역시 신에게 빌기 시작을 하죠. 이것을 계급에서 지배자인 사람들은 이용을 하는 겁니다. 나는 신의 대리자야. 아니야, 내가 곧 신이야. 신전을 만들자라고 하고 도시에 신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자, 혼자만 쓸 수 있는 문자를 통해서 이건 신이 주신 거야. 나를 통해 신과 교류할 수 있어. 나를 통해 신과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거리를 높이기도 하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이 발생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시대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역사죠. 사실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인식을 한 거는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오리엔트, 이집트 이렇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역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역사를 막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느 날 막 많은 유적과 사료들을 모으다 보니까 문자가 없었던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류의 역사가 아니냐? 이것도 역사다. 그런데 먼저 역사 이전에 있었다라고 해서 먼저 선자를 써서 선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생님이 왜 선생님인 줄 아세요? 먼저 태어나서 그냥 먼저 선자, 태어날 생자를 써서 먼저 태어났다 해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좀 나이가 많은 편이죠, 여러분보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 이전의 시기를 선사 시기라고 하게 되고 그 기준은 문자를 기준으로 한다. 문자가 있었던 시기는 역사 시기, 없었던 시기는 선사 시기. 문명이 시작되면서 역사 시대가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문자를 기준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도구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구석기 시기와 신석기 시기는 석기를 사용했던 시기죠. 그러다가 청동기를 쓰게 되고요. 이제 다음에 배울 텐데요. 본격적인 철기를 사용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거는 금속을 사용했다고 해서 금속기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청동기 시기부터 주로 문명이 발생하고 문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선사 시기고요. 이 시기부터 역사 시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기 구분 크게 한번 해보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명의 발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 발생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일단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다 아니다 몇 대 문명의 발생지다 여기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일강이 큰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이랑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강 두 개가 흐르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인더스 강이 흐르고요. 인도 문명이 있고요. 황허라고 하는 꾸불꾸불하고 긴 강이 흐르고 중국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요소는 강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서 농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 특정 종교들을 믿기 시작을 하면서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서 모두 도시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세 번째는 이 지역 모두 다 청동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금속을 사용한 역사 시기, 청동기 시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내용까지, 그래서 역사 시기다라는 요 큰 공통 요소 네 가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할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흐르는 강은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강, 이집트를 지나가는 강은 나일강, 인도 문명이 시작된 강은 인더스강, 중국은요? 황허강입니다. 이 수업이 다 끝나게 되면은 모두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 강들의 이름이니까요. 그냥 가볍게, 특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발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한번 소리내서 크게 읽어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기억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먼저 시작할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지역에서 바로 이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개방적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지역인데 특히 이 두 개의 강 하류는요, 굉장히 비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보리 하나를 심으면 78배의 효과를 이룰 정도로, 여러분 한번 이런 표현 나쁘겠지만 여러분이 돈을 1,000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78배면 78,000원을 벌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곳이어서 많은 민족들이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민족을 스메르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작은 느슨한 도시국가 연맹을 만들어서 그들의 남긴 문화가, 글자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의 왕들은 이렇게 굉장히 이게 교체가 많이 되고 전쟁도 빈번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신의 대리인이다, 내가 대신 온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였다고 합니다. 왕은 신의 대리자다 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유적이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의 모습 한번 보실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신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신하고 가까운 사람은 나고 신과 교류하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왕이 자신의 권위를 높였던 사람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메소포타미아 문명 볼게요. 종교가는 현세를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난 지금 행복해야 돼. Here and now.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길가메스의 서사시입니다. 문화적으로는요, 쐐기 문자를 남겨놨다고 하는데요. 이런 쐐기 문자를 지금 해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길가메스 서사시의 내용도 안다고 하는데요. 쐐기 문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퇴관절 이 점토판에 새긴 이 글자를 보고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이 음은 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어 썼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달력은 특히 농사와 관련됩니다. 언제 씨를 뿌릴지, 언제 거두어들지 달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내게 신의 대리인이다, 달력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왕이 주기도 하고요. 신전에 그 사제가 주기도 하고 해서 달력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60진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미 60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0초가 지나면 몇 분이 되죠? 1분이 되죠. 60분이면 몇 시간일까요? 1시간입니다. 이렇게 60이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한 다음 단위로 올라가는 걸 60진법이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최초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점성술, 그 하늘에 있는 별을 자리를 보면서 나는 무슨 자리야 무슨 자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점성술인데요. 이런 것도 크게 발달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간략하게 길가메스의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현세적이란 내용일까요? 길가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초능력자였습니다. 반인 반신이었는데요. 이렇게 막 왕으로서 반인 반신인데 약간 이게 착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희롱하면서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막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신이 그를 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그 사람은 엔키두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가 길가메스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둘이 싸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되게 말도 안 되는데요. 둘이 막 계속 싸우다가 갑자기 친해집니다.
그 약간 90년대 감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어느 학교에 일장이 전화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장은 야, 난 이 학교에선 조용히 살 거야 라고 하는데 그 학교에 원래 있던 일장이 그 전학생이 일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야, 너 옥당으로 따라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둘이서 막 비가 갑자기 또 옵니다. 영화 같은 데서는 둘이 막 싸우다가 갑자기 한 명이 이렇게 막 쓰러져 있는데 한 명이 마저 일어나면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면서 야, 우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 하하하하 라고 하면서 뭐 친해지는 그런 90년대 감성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길가메시가 있는데 갑자기 막 엔키두와 서로 싸우다가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둘은 여행에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고 나서 이렇게 많은 교훈 뭐 이런 거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돌아온 이들 앞에 여신이 나타납니다. 그 여신은 이슈타르인데요. 이슈타르는 길가메시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길가메시한테 막 구애를 하는데 길가메시는 철벽남이었죠. 나는 싫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슈타르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황소를 내려보내서 그들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죠. 엔키두와 길가메시는 여신이 내려보낸 황소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힘을 합쳐 황소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신들은 내가 내려보낸 황소를 신의 선물을 감히? 라고 하면서 엔키두를 죽이게 됩니다. 길가메시는 엔키두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엔키두가 죽게 되자 막 갈등을 하고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신이 보낸 사람도 죽는데 나도 언젠간 죽게 되겠구나. 평생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현명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현명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은요. 옛날에 막 이렇게 막 홍수가 많이 나서 많은 것들이 죽었을 때 그거 생명체를 다시 살린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를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평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계속 부탁을 하자 그가 불로초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풀이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길가메시는 정말 어렵게 그 풀을 얻게 되는데요. 몸이 너무 더러워져서 씻고 있는 사이에 뱀이 와서 그 불로초를 먹어버립니다.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고요. 또 그 불로초를 찾아서 갈 것 같은데 길가메시는 그냥 이런 거구나.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자 라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좀 뜬금없고 어이없는 전개이긴 한데요. 굉장히 이 당시에 여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이 현세적이었구나. 죽어서 가는 세상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많은 이야기들의 근원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홍수가 났는데 생명체를 살린 사람은 성경에선 노아라고 얘기를 하죠. 뱀도 등장을 해서 성경의 기원이 됐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세적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억하시면서 다음 볼게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왕국입니다.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인데요. 전성기의 왕은 바빌로니아 6대 왕인 함무라비 왕입니다. 이 둘 중에 1번, 2번 중에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인데요. 그 왕이 하늘에 있는 신에게 무언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통치권이죠. 이 통치권 밑에는 뭐라고 막 글씨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진짜 많은 글씨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글씨가 쓰여져 있는 이것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게 뭘 받고 있는 영상이고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바빌로니아 왕국은 굉장히 융성했다가 나중에 히타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라에게 멸망이 되는데요. 이 함무라비 법전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95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두 손을 자른다.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눈도 상하게 한다. 귀족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화 1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그의 귀를 자른다. 뭔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보복하는 느낌이 뭐 이런 무서운 법이 있다니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오히려 귀족이 아니라 평민을 보호하는 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딱히 법이 없으면은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평민을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고 귀족을 오히려 힘을 억제하고 노예나 평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뺨을 때렸으면 죽이면 안 돼. 하지만 귀 정도만 잘라 라고 얘기해서 잔혹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체제를 잘 유지하는 게 이 시기였다. 굉장히 발달된 법이었다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역입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강 살펴볼게요. 나일강입니다. 지리는 폐쇄적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개방적이었던 데 비해서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여기는 주로 다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다른 지역에서 침입이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나일강이 범람해서 굉장히 비옥했다. 땅이 기름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이 당시엔 초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가 되면은 여기에 있던 비가 천천히 물이 흘러서 이 나일강이 딱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주기적으로 범람하게 되면 이 지역이 범람한 흙들이 쌓여서 굉장히 비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굉장히 정확하게 일정해서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주기적으로 계산하고 범람을 오히려 기다렸다고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딱딱 맞춰서 범람하다 보니까 왕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은 내가 곧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내가 신의 대리인이다. 나는 신을 대리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였다면 이집트가 좀 더 강하죠. 내가 신이다. 내가 왕이 곧 신이야. 라고 얘기했다는데 대표적인 유물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되겠습니다. 피라미드 그림 잠깐 보실게요. 왕의 무덤이죠. 이렇게 쌓으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고생했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발견된 문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히려 농민들을 데려다 썼습니다. 그럼 농민들을 억지로 데려와서 썼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왕이 이 당시에 어렵고 빈곤해진 농민들에게 이렇게 월급을 주면서 이것을 짓게 해서 약간 그 빈민 구제책?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소상공인을 위한 뭐 재난 지원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로 조금씩 돈을 주면서 쌓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습과 조금씩 다르다는 고대의 비밀들이 풀리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서요. 이집트 문명 마저 정리할게요. 굉장히 내세적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길가메스 서사시에서는 그냥 난 죽는 거 받아들일래 라고 살았으면은 이집트 문명에서는요. 난 죽어도 다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미라와 죽음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을 때 쓸 사자의 서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다시 살게 되니까 이게 주기적 범람이랑 관련이 있대요. 이게 막 가뭄이 들었다가 주기적으로 범람했다가 생명체가 자라는 것처럼 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 주기적이니까 라고 믿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죽어서 가는 세상인 내세, 다음 세상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림 문자가 있었다고 하게 되는데요. 사자의 서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림 문자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계속 안 되다가요. 뜬금없지만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하러 갔을 때 여기에 있었던 돌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이 그림 문자가 그리스어로도 밑에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한글로 그 유물에 대한 설명 써 있고 밑에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런 설명서를 얻어오게 되면서 이 그림 문자가 해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태음력이면 이집트 문명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해를 보고 달력을 만들어 태양력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달력을 만들었냐면요. 이 당시에 지구가 자전하는 것, 한 바퀴 도는 것. 그래서 태양이 한 바퀴 도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기록해 보니까 이게 다 계산해 보니까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다시 이집트로 오는데 1년이 걸리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별자리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서 365일이 나왔다고 하네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십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십진법 여러분 잘 아니까요. 토목, 큰 건축물, 피라미드 만들려면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토목도 크게 발달했던 게 이집트 문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나라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아까 잠깐 바빌로니아를 멸망시켰던 히타이트입니다. 최초로 철기를 사용했고요. 이 북쪽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철기를 사용해서 철로 만든 칼을 들고 옵니다. 청동으로 만든 칼보다 훨씬 강해서요. 전쟁도 훨씬 더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요. 큰 특징은 이 철로 수레에 바퀴를 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퀴 전차를 만들어서 바퀴 위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타고서 철제 무기를 들고요. 철제 무기. 선생님 뭘 그리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전차면은요. 바퀴를 철로 감아요.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말이 끄는 거죠. 철제 무기를 들고 막 싸워서 이 주변을 쉽게 정복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집트까지 쳐들어가서 이집트의 람세스 2세랑 전쟁을 하기도 한 나라가 히타이트입니다.
헤브라이는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히브리라고 아시고 계실 텐데요. 유대교를 창시하고요. 나중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기원이 되는 많은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종교가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유일신을, 여기서 진짜 다양한 신들을 믿었는데 유일하게 유일신을 믿었던, 그래서 지금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페니키아. 페니키아인들은요, 지중해를 바다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교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했고요. 그 무역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문자가 중요했습니다. 뭐 외상으로 달라든지 영수증을 해달라든지 뭐 무슨 물건을 팔았다든지 기록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표온 문자를 사용했는데 그 표온 문자가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집트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둘이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집트는요? 나일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지리적으로 개방적이면 이집트는 대답하셨나요? 폐쇄적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이 신의 대리자면 이집트는 곧 신입니다. 왕이 곧 신이었죠. 문자는 메소포타미아 문자가 쐐기 문자면 이집트는 그림 문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대표적인 유적 뭐였죠, 여러분? 네 글자입니다. 지구라트. 이집트는요? 피라미드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뭐 강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다. 대표적으로 뭐 그림 문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섞어서 나오니까요.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명 발생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공통 요소는 무엇일까요? 강, 도시, 청동기, 문자입니다. 주관식 서술형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관식 없고 다 객관식이 있죠. 이렇게 요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서사,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편천한 법전의 이름은 바로 왕의 이름을 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신과 같은 권위를 가졌는데 이를 보여주는 왕의 무덤은 피라미드입니다. 살면서 한 번씩 꼭 가보고 싶은데요. 이집트 치안이 안 좋다고 해서 아직 못 가봤는데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코로나 끝나고 가보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수업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